자, 두 번째 시입니다. 두 번째 시는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뭐 어조 얘기하면서 김영랑 시인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인가? 같이. 자, 이 시 얘기하면서 제가 어조가 어떻다 그랬어요. 아, 참 섬세하고 아름다운 어조다. 그리고 낭만적이다. 이런 느낌. 제가 말씀드렸었을 텐데요. 김영랑 시인은 이런 식으로 낭만적인 시들을 참, 아름다운 시들을 참 많이 쓴 시인입니다. 자, 모란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영랑 시인, 지난번에도 막 꽃, 풀, 냇물, 뭐 돌 이런 것들 자연물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던 모습을 봤는데요. 모란 같은 경우도 아름다운 꽃입니다. 모란꽃. 자, 그런데 김영랑 시인은 정말, 그리고 이 시 속의 화자는 정말 이 꽃을 사랑하고 꽃의 빅팬일까요? 아닙니다. 꽃 자체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여러분? 상징이죠, 상징. 관념과 생각을 어떤 대상물, 모란이라는 현실적인 대상물에 집어넣은 것. 자, 이때 모란은 나의 꿈과 희망, 내가 바라는 어떤 존재를 모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아직 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란은 봄에 핍니다. 자, 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갈망하고 내가 추구하는 모란이 필 때까지 지금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자는. 자, 그런데 봄이 왔어요. 봄이 오면은 모란이 피겠죠. 너무 행복하겠죠. 하지만 모란이 핀다고 해서 그 봄이 영원할까요? 모란이 영원히 피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란은 곧 져버리죠. 왜? 봄이 끝남과 동시에 모란은 져버립니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뚝뚝 하는 순간은 뭐예요? 입에서 운율도 생기면서 또 뭐야? 정말 뭔가 단절되는 느낌, 뭔가 끝나버리는 느낌, 절망감이 이 단어로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자, 모란이 떨어지는 순간, 아, 나는 모란 때문에 봄을 1년 내내 기다렸는데 이렇게 봄이 끝나버리는구나 라는 슬픔과 상실감에 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란이 피기 전, 모란 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란이 피고 난 후, 모란이 지고 난 후 절망감에 빠져버립니다. 자, 모란에 살고 모란에 죽는 화자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란은 언제쯤 떨어지냐? 5월의 어느 날, 그 무덥던 날, 이제 여름이 가까운 거겠죠. 여름이 가까워지는 어느 순간에 모란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자, 모란이 꽃이 지다가 못해 막 바닥에 깔려있는 꽃잎들마저 다 이제 시들어버리고 더 이상 모란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진대요. 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지에서 없어진대요.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진, 자, 이 보람은 뭐예요? 1년을 기다려서 모란을 봤을 때 느낀 보람이겠죠. 1년 만에 보는 모란, 너무 아름답다. 이 보람 뭐예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모란이 짐과 동시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자, 이 화자 어떤 화자였어요? 모란에 살고 모란에 죽는 화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란이 지고 나서 나는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한 해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모란 봤으니까 나 올해 이제 끝났다 라는 겁니다. 자, 삶의 절대적 의미였던 모란이 지고 나면은 화자는 엄청난 절망감에 빠져서 어떻게 사느냐고, 나머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나요? 360날, 한 1년에 5일 정도 모란이 펴있다고 치면 나머지 360날을 갖다가 그냥 주구장창 섭섭해서 우웁니다. 자, 아까 이 시 옆에 설명 보면은 여러분 이 단어를 조탁하는 능력이 뛰어난 시라고 하는데요. 자, 단어를 조탁했다는 거는 단어를 깎고 다듬었다는 얘기예요. 저기서 우읍내다 같은 거 있죠. 사실은 이거 표준어로 어떻게 돼요? 웁니다 라고 썼어야 되죠. 하지만 시에서의 이런 운율감과 그리고 감정을 더 생생하게 담기 위해서 김영랑 시인은 어떻게 했냐? 웁니다 라고 하면 뭔가 너무 단순하고 간결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서러워서 우웁니다 하니까 더 서럽게 느껴지고 더 감정을 질질 끌면서 이 놓지 못하는 화자의 마음 느껴지시나요? 이런 게 바로 단어의 조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60날을 울고 있습니다. 화자는.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모란이 졌어. 이제 언제 나는 모란을 봐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래, 어떡해, 또 기다려야지. 모란이 오기를 또 기다려야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다시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이 봄은 어떤 봄입니까? 모란이 피는 봄이죠. 모란이 피는 봄이니까 어떤 찬란하고 아름다운 봄이에요. 그런데 봄에 5월에 어느 더운 날 모란은 어떻게 돼요? 모란이 지는 것도
봄이 끝나는 무렵이잖아요. 봄은 모란이 지는 슬픈 계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찬란하게 아름답지만 모란이 지는 계절이니까 슬픈 계절이기도 해요. 자, 지난번에 역설법은 뭐예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을 묶어서 한 몸으로 만드는 게 역설법이라고 했습니다. 슬픔은 나쁜 거예요. 슬픔은 뭐예요? 서럽고 나쁜 거잖아요. 찬란한 건 좋은 거예요. 찬란한 건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빛나고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슬픔, 나쁜 거. 이거 동시에 존재하기가 힘든 개념들인데 동시에 존재하기 힘든 개념 두 개를 묶어서 한 몸으로 찬란한 슬픔의 봄, 봄은 봄이냐 어떤 봄이냐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는 봄이다. 한 몸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법이 바로 역설입니다. 자, 그리고 수미상관, 도치가 나왔는데요. 도치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도치는 문장 구조의 순서를 바꿨다는 거예요. 자, 나랑 밥 먹자. 자, 주어 나왔고 서술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순서를 바꿔볼게요. 밥 먹자. 나랑. 이런 식으로. 도치가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근데 도치를 잘못 쓰면은 말이 상당히 느끼해질 수가 있어요. 좋아해. 너를. 뭐 이런 것들. 느끼하지 않아요? 자, 수미상관이라는 것들, 지금 수미상관도 여러분께서 뭐 그 전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1연에서 어떻게 시작했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 두 행이 지금 앞에 나왔던 행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는 문장.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문장은 아니죠. 요게 들어갔잖아요. 자, 완전히 똑같은 문장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건 뭐예요? 변형된 수미상관입니다. 변형된 수미상관일 수도 있는데 같은 것을 앞과 뒤에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뭔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문을 동시에 닫고 들어오는 느낌. 같은 것을 처음과 끝에 배치하는 표현 방식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이라고도 하고 수미쌍응, 수미상관이라고도 여러 단어를 표시할 수 있는데 수미상관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완결성을 줄 수 있어요. 같은 말로 시작해서 같은 말로 끝나기 때문에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조적으로 완결한 느낌. 뭔가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느낌. 그리고 반복 같은 문장 반복되고 같은 비슷한 구조 반복되면 뭐 있었어요? 반복됨으로써 하는 운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주제나 감정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자, 나는 모란을 기다릴 거야. 시작할 때도 나는 모란을 기다릴 거야 라고 시작해서 끝날 때도 나는 모란을 기다릴 거야 라고 끝나니까 이 화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염원하고 있는지, 화자가 모란이라는 자신의 꿈, 자신의 희망을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지가 좀 더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수미상관의 주제적인 강조 부분의 효과입니다. 자, 이 시의 순환 구조. 자, 이 시는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순환은 빙글빙글 돌아간다. 처음에서 끝으로,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처음에서 끝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시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 간단했죠. 모란이 피기 전엔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모란이 피고 나선 뭐예요? 모란이 져버리고, 모란이 지고 나면 또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모란이 피기 전에 기다리고, 모란이 피고 나서 기다리고, 모란이 피기 전에 기다리고, 모란이 피고 나서 기다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어떤 기다림, 영원히 끝나지 않는 나의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곧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화자는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360날 울면서 기다리면 다음 해에 찾아와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런 거야.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게 있고, 간절히 바라는 걸 우리가 갖기도 하고 그것을 잃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또 돌아오게 돼 있어. 이런 순환의 이치를 궁극적으로 작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 아까 역설은 얘기했습니다. 이거 찬란한 거는 좋은 거고, 슬픔은 나쁜 거 봄이 끝나고 모란이 져버리고, 좋은 거는 봄이 시작하고 모란이 피는 거. 그런데 이거 좋은 거 나쁜 거를 한 몸으로 먹어서, 자, 이 봄 안에는 좋은 거 나쁜 거 한 몸이야. 이런 게 서로 한 몸이 되기 힘든 것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거 역설이었습니다. 자, 문제 5개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이 시의 화자는 남성적 어조, 선생님이 남성적 어조라고 표현하기보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진취적인 어조, 도전적인 어조, 저항적인 어조, 이런 것들 훨씬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남성적인 어조 느끼셨어요, 여러분? 진취적인 도전적으로 막 뭐라나 빨리 와 막 이랬어요? 아닙니다. 옵니다, 막 기다립니다. 이런 거 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애상적이고 슬프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그런 어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자, 이 시는 자, 아까 수미상관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미상관은 뭐예요? 주제도 강조할 수 있고 시에서 운율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의 완결성도 만들어준다는 거. 부사를 통해서, 자, 부사라는 거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것들을 부사라고 하는데요. 자, 아까 부사 어떤 것들이 있었나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자, 360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냥 옵니다. 그 다음에 모란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천징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 자, 다 찾진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을 꾸며주는 것들을 부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사를 통해서 뭐예요? 감정이 더 강조되고 극대화됐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서러운 점검이 얼마나 서럽냐면요. 300일 남은 1년 내내 울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360날, 360일, 한마디로 1년 내내 울고 있다는 거,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냈습니다. 자, 그리고 모란은 뭐예요? 이 화자가 원했던 희망, 화자가 꿈꾸는 이상향, 하여튼 화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두 이 모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